네, 건국대학교의 김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건축, 미술, 자연을 걷다라고 해서 미술관 이야기를 미술하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주제를 섞어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미술관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미술관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건축을 전공하시거나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또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미술관 이름,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숲속에 이렇게 좀 박혀있는 그런 미술관들입니다. 먼저 그 개인적인 얘기를 아주 잠깐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숲속 미술관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는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영국에서 실무를 할 때, 이제 설계사무소를 다닐 때, 여기가 설계사무소가 있었는데요. 코벤트 가든이라고. 여기 지금 마킹이 되어 있는 게 다 미술관들입니다. 런던 도심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그럴 때, 보통 영국 사람들은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1시간을 왜 앉아 있을까?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저는 이제 그 핑계 뭐 산책 삼아 돌아다니다 보면 미술관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대략 한 20분 정도 걸으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미술관 하나 정도를 하루에 하나씩 볼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2000년, 2001년 그 정도였습니다.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내셔널 갤러리라는 건물인데 배낭여행 하시거나 영국 여행 하시면 이제 꼭 들리시게 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여기서 저는 렘브란트 전시실을 제일 좋아했는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그 좋아했던 이유가 렘브란트 자화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기도 했지만 렘브란트 전시실은 독특하게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어둡습니다. 다른 전시실들에 비해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그림 전체 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라앉고 그리고 그 유화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가라앉히는데 그런 공간 안에서 렘브란트 자화상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얼굴을 이렇게 싹 드러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차이나타운 가서 덮밥을 먹고 오리고기 덮밥을 먹고 가서 렘브란트를 보는 그런 좀 기이한 일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는 내셔널 갤러리의 아주 그 전형적인 전시실이고요.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지금 이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언제 증축이 됐느냐 이거고요. 실제 어떤 시대 미술이냐 이걸 보여주지는 않는데 렘브란트 전시실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시대적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몇 달 정도, 한 1년 정도, 1년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을 전시실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재미가 없었냐면 이게 너무 지겨운 겁니다. 너무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전시실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 방식이 다 똑같고 요거는 실제로 화이트 큐브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지도에 있던 그 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에 저렇게 그림을 이렇게 딱 전형적으로 걸어서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관습화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진 갤러리입니다. 사진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전시 방식이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립 초상화 갤러리인데 초상화 갤러리도 방식은 같습니다. 제가 미술관 계속 보다 보니까 일단 다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왜 이렇게 미술관들이 똑같은 전시 방법을 저한테 강요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시는 나한테 전시를 강요를 하느냐. 그게 좀 약간 웃긴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 무료 갤러리인데 제가 발행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해야 될 일인데 거꾸로 왜 전시는 다 판에 박혀 있을까? 그리고 보는 방식이 똑같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이드파크에 있는 서펜타인을 갔는데 여기 2002년도 이토 도요가 설계한 파빌리온이고요. 요거는 그 이후입니다. 카즈오 세즈마가 설계한 건데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을 갔더니 이게 미술관 옆에 있는 파빌리온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파빌리온에 올라타고 만지고 장난을 치고 뭐 들어누워서 자고 아이들이 음료수를 쏟고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조각 같은 파빌리온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봤던 이렇게 판에 박힌 모습하고 되게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만지고 올라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각 같은 건물이 있더라는 거를 제가 보고 나서부터 미술관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술관이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고 언제부터 저렇게 정형적인 미술관들이 생겼고 또 현대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미술관 자체의 그 역사에 이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뮤지엄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그 기원 자체가 기원전 290년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든 시간인데 그때 이미 무제이온이라는 그리스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9명의 뮤즈, 그러니까 여신들이죠. 여신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성스러운 장소, 여신들에게 바쳐지는 어떤 성소, 이러한 의미였는데 거기에 담겨진 것들이 뭐냐면 뮤즈를 대신하는 어떤 상징물들, 뭐 조각, 그리고 뭐 도자기도 있었고요. 아주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뮤지엄의 최초의 기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로 들어오면 뮤지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때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도원이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지하 창고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보물들, 경제적 가치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엄은 아니지만 지금의 뮤지엄과 비슷한, 하지만 그때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로 가면 스튜디오라고 해서 지금의 스튜디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면 뭐 쉽게 얘기하면 약탈물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보관을 한다.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되면 갈레리, 이제 갤러리죠. 갈레리아라는 말이 나오면서 복도에서 저 중요한 물건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귀족들이 친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고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인한테 보여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면 분더캄머, 쿤스트캄머. 쿤스트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의 방. 분더캄머는 어떤 기이한 물건들의 방. 그래서 귀족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부분적으로 보여지다가 18세기에 들어가면 비로소 뮤지엄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언제 처음 나타나냐면 옥스퍼드 대학에 1638년도에 애쉬몰리온 뮤지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뮤지엄의 최초인데 17세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갤러리도 영어로 갤러리아가 갤러리라는 말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1700년대에 대형박물관, 지금보다 훨씬 작은 대형박물관이 일반인한테 하루에 2시간 30명한테만 공개를 했습니다. 귀족들이 보던 거를 일반인한테 30명 한정해서 한정판이 되겠죠. 그래서 대형박물관이 드디어 일반인한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러한 뮤지엄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알테스 뮤지엄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인데 이제 전형적인 뮤지엄의 건축 원리가 나타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들어가서 대형박물관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이 저 평면이 내셔널 갤러리하고도 비슷하고요. 들어가서 중심에 중앙 홀이 있고 양쪽으로 퍼져서 전시실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근대 뮤지엄 건축 형식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중앙 홀의 단면도고요. 요거는 이제 칼 프리드리히 싱켈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은 뮤지엄인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뮤지엄의 형태를 아직까지도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뮤지엄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전적인 정신, 그것이 뮤지엄의 아주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20년대에 모마, 그리고 뉴욕의 구겐하임, 50년대죠. 그리고 르꼬르비제의 그 국립 서양 회화 미술관, 도쿄에 있습니다. 50년대. 그리고 베를린 신미술관. 이거는 미스반데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건물들은 좀 전에 보셨던 근대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술관하고 다르게 이제 건축가들이 드디어 자기 철학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미술관에.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미술관에 디자이너의 철학을 반영해 그거는 절대 금기가 됐는데 그것들이 건축의 역사, 미학의 역사가 이제 열리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철학을 설계에다가 집어넣는 이러한 방식이 나타납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구겐하임 미술관. 여기는 아시겠지만 올라가서 램프를 타고 내려오게, 경사도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에 작품을 걸게 되어 있는데 예술가들이 아주 싫어하는 건축이죠. 저도 여기는 몇 번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를 내려가면서 제가 그림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난간 자체가 약간 낮습니다. 낮고 그 난간에서 떨어지면 이제 9층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게 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유명한 건물이죠. 미술가들이 싫어하지만 건축가들은 좋아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꼬르비제 이 건물은 이제 무한 확장이 되는 미술관 개념입니다. 이렇게 계속 건물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한하게. 그게 이제 꼬르비제가 가졌던 미술관의 원리고요. 미스반데로에는 유니버설 플랜이라고 해서 거대한 수평판 아래에 모든 것이 흘러다니는 이러한 자신이 좋아했던 공간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가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공간이 압도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작가들은 가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미술관들이 제가 써놨는데 거의 폭발을 합니다. 그 숫자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뮤지엄 자체가 비즈니스가 됩니다. 하나의 기업화된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구겐하임이고요. 안도 타다오, 다니엘 리베스킨트, 자하 하디드.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건축가를 써서 큰 아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들을 이렇게 많이 확장하는 미술관들이 확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크리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굉장히 유명한 아티클인데요. 피터 답이라고 영국의 건축학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미술관이 보물창고, 극장, 테마파크와 같이 변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장소 특정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 자연, 시간을 동시에 사색할 수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크리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틱의 대상이 되는 뮤지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화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미술관, 그리고 건축이 장소와 예술을 압도해버리는 그러한 미술관들을 이제 크리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과정을 아까 서펜타인에서 사실은 너무 좋은 겁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그냥 드러누워 있고 잔디밭 걸어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세계의 변화, 경제의 변화, 그리고 기업화된 미술관의 어떤 좀 나쁘게 얘기하면 횡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터디를 바탕으로 뽑아보니까 이러한 미술관들이, 요거는 솔직히 제 완전히 순수한 개인적인 선정입니다. 어떤 아주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뽑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공통적으로 회자되는 미술관들이 덴마크 루이지아나, 크롤러, 뮬러, 인젤 홈브로이, 아까 서펜타인 봤었고요. 그 다음 바이엘러, 마그제단 미술관,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대표적인 자연 친화 미술관으로 공통적으로 회자가 됐습니다. 루이지아나 미술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덴마크의 험블백에 있고요. 루이지아나가 있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고 덴마크입니다. 코펜하겐이고요. 코펜하겐에서 기차를 타시면 30분 만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루이지아나 미술관이 1년에 거의 60만 명이 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는 미술관인데, 기차역에 내리시면은 헷갈리실 겁니다. 과연 여기가 맞나? 저도 설마 하면서 걸어갔는데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여기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친절한지 간판도 정말 그냥 A2 정도 사이즈의 간판 하나만 딱 있고,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잘못 갔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집들입니다. 전원주택이고 이게 바다고요. 여기 호수가 있고 그러한 아주 조용한 그러한 미술관입니다. 자, 세 명이 이제 웃고 있는데요. 웃고 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텐션,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을 설립한 크너드 옌센이라는 설립자고요. 그리고 빌헬름 볼러트라고 하는 38살이지만 38살로 보이지 않는 빌헬름 볼러트, 당시에 38살. 그리고 요르겐 보라고 하는 건축가 교수. 이 두 사람이 건축가고요. 여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설립자입니다. 보통 미술관 설립이라 그러면 우리가 설립자가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미술관을 끌고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크너드 옌센은 그렇게까지 재벌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크너드 옌센이 본인이 아트 컬렉터였습니다. 아트 디렉터 컬렉터였는데 1950년대, 그러니까 작가는 아니지만 이제 미술 운동가였죠. 코펜하겐에서 이러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실험 운동. 그게 뭐냐면 Art in Workplace라고 해서 사람들이 왜 미술을 보러 미술관으로 가야 되느냐? 왜 미술이 사람이 있는데 가면 안 되냐? 좀 역발상이죠. 이거는 그 아트 인 워크플레이스 사진이 아닙니다. 요거는 최근에 있었던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아트 인 워크플레이스는 사진이 제가 문헌에서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텍스트는 있는데. 그래서 이때 옌센이 한 게 뭐냐면 젊은 작가들을 데리고 미술관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저소득층 지역이나 공장지대 아니면 농촌지대에 저렇게 트럭이나 이런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거기서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반대를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미술 권력가들,
감히 미술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미술은 조용하게 모나리자처럼 유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미술이 트럭을 타고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그것도 먼지 날리는 공장 안에서. 근데 옌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다가가자. 그게 아트인 워크플레이스의 개념입니다. 요게 미술관의 입구입니다. 미술관 입구.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옌센이 건축가들한테 준 게 입구는 무조건 이 집이 돼야 된다. 미술관 건축이 입구가 되면 안 된다. 새로운 건축이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자. 그 다음에 전시실 하나는 호수에 만들어서 자코메티 조각을 거기다 놓자. 그리고 셋째는 스웨덴이 보이는 데다가 카페를 만들자. 이 세 가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의도가 있었죠. 루이지아나 이름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루이지아나인지. 루이지아나는 클로드 옌센의 아내들의 이름을,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동시는 아닙니다. 동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재혼을 했었는데, 그 아내들의 애칭을 루이지아나라고, 루이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름이 좋았으면, 이 빌딩 이름도 루이지아나라고 했었고요. 루이즈라고 했었고, 맨션 루이즈. 그래서 루이지아나라고 미술관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게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된 선들이 좀 안 나왔는데, 그 루이지아나 미술관이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회랑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내가 가는 몸의 움직임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시선의 방향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몸으로 만들어진 설계가 아니면은 실제로 3차원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설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컴퓨터 하나도 없을 당시의 설계지만. 그래서 막상 가시면 훨씬 더 체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사진들보다는. 그래서 핀란드의 건축 철학자 팔라스마가 했던 말이 우리의 몸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결국은 몸의 인식과 환경의 이미지가 하나의 연속적인 실존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험들이 나의 경험을 더 깊게 만들어서 기억도 풍부하게 하지만 내 존재의 어떤 경험을 더 깊게 한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아주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루이지아나 뮤지엄이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건데 이것도 작품입니다. 예, 아티스트 작품을 했는데 희한하게 달이 떠서 세계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루이지아나 미술관을 떠나고 다음 미술관으로 우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러 뮬러 뮤지엄이고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고 이렇게 국립공원 안에 완전히 펼쳐진 수평 전원 안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들은 설립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헬레네 뮬러가 있고요. 안톤 크렐러가 있고 부부입니다. 이 사람이 재벌이었고요. 이 사람이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의 페인팅을 무려 280점을 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반 고흐가 그림이 전혀 비싸지 않을 때. 그래서 유화 페인팅이 90점이 넘습니다. 이게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이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반 전문가였죠. 그런데 반 고흐 거를 사라고 가르쳐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이 없었죠. 이분은 돈이 많았고.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가지지 않습니까? 이 작품들이. 그죠? 근데 지금은 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백 분의 1 가격으로 반 고흐의 그림을 그 당시에 90%를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이 페인팅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을 설립을 하는데 앙리 반데벨데라는 아르누보의 건축가를 고용을 해서 건립을 합니다. 이렇게 앙리 반데벨데고요. 이런 스타일의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을 좋아했던 그러한 건축가인데 처음에 미술관 설계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이때만 해도 부부의 사업이 아주 잘 될 때입니다. 이렇게 했었죠. 크게. 하나의 그 요새와 같이 했었는데 이런 설계를 했던 이유는 일단 건축가가 이런 디자인을 좋아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헬레네 여사가 미술관을 굉장히 정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연으로부터 차단되는. 그러면 오늘 강의랑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왜 보여드릴까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렇게 중단합니다. 기초만 만들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부터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새로운 땅에 임시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벽돌로. 아주 빨리빨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1년에 완성된 케이스인데 요거는 짓고 나서 금방 새로운 걸 짓는다는 아이디어였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네, 3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건물이죠. 자,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헬레네 여사가 독특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대 미술이 리얼리즘 미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즘, 그러니까 추상 미술이 있고 구상 미술이 있는데 사실주의가 있고 이상주의가 있는데 같은 시대에 사실주의, 이상주의를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또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라는 게 권장 사항이었죠. 구간입니다. 계속 이제 구간 공간들 보시죠. 입구에서 요렇게 이 반고흐 페인팅, 들어갈 수 없는 정원, 그리고 전시실 양쪽에 요 끝에 거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녹색이 이제 시야, 외부가 보이는 것만 제가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요게 구관입니다. 구관. 자, 그런데 구관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작품들을 전시를 할 공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언제 그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관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신관의 설립은 67년도에 루디 옥스나라는 미술관 감독이 빔키스트라는 네덜란드 건축가, 기능주의 건축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설명을 잘 보시면 구관하고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헬레네 여사가 들었으면은 뭐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의 장소, 무대,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린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되겠죠. 신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평면도입니다. 다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 강의에 집중을 하셨던 분들은 캐치를 하실 수 있는데 뭔가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뀐 부분이 빨간 화살표를 보셨으면 되는데 구관은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거꾸로 진입을 합니다. 이거는 설립자와 앙리 반데 별대가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죠. 거꾸로 해버렸죠. 근데 그게 큰 상관이 있느냐. 공간이 똑같은데. 이러한 논리가 사실 깔려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증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똑같죠. 대칭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서 신관을 들어가든지 구관을 들어갑니다. 이 신관이고요. 구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신관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지어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태죠. 자, 신관을 잘 보시면 구관은 한번 들어가면 자연이 보이질 않습니다. 들어가고 정해진 동선에 사실은 좀 끌려다녀야 됩니다. 왜냐면 화살표가 있고 권유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관은 보시면 내가 들어가서
아무도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일로 나가도 되고, 여기는 이제 야외 정원이고요. 일로 들어가도 되고, 카페로 가도 되고, 카페에서 나가도 되고, 전시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동선을 강요하고, 하나는 선택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작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관하고는 반대의 그러한 전시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지는 거를 계속 유도를 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네, 이거는 신관에 얼마나 많이 열리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다 그냥 녹색이죠. 다 열리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뭐 구관의 이런 내향 정원이 여기서 약간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디든지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루이지아나가 많이 차용이 됐죠. 루이지아나는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거든요. 뭐 심지어 바다 수영하고 와서 바닷물 떨어지는 상태로 조각 보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뭐 이런 거니까. 예,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건데 요걸 보시죠. 자, 보시면 구관입니다. 그죠? 구관은 전시 방식이 C자형입니다. C자. 요걸 우리가 C자형이라고 합니다. C자형 전시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일방동선으로 보고 나오는 거고, 요거는 대각선형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갈 수도 있고, 전시를 보고 갈 수도 있고, 여기 동선의 선택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요 방식과 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요 방식은 집중을 시킬 때 굉장히 좋습니다. 나열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흥미를 빨리 잃어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놓친 것 같거든요. 여기입니다. 전시물이 있고 자연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나가도 되고 전시를 보고 절로 가도 되고.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집중을 시키느냐, 창의적인 조금 선택을 시키느냐. 이거는 안타깝지만 이제 크롤로 뮬러 구관이고 루이지아나인데 시선도 굉장히 대칭적이죠. 대칭적인데 루이지아나는 비대칭적입니다. 보이는 면이. 그러니까 이 공간도 보시면 제가 다음 공간을 갈 때 이쪽을 바라보는 것과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되면은 제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경우는 예상을 이 다음 공간도 똑같겠지 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다르게 적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구간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사람들의 동선을 분석을 해봤더니 74%의 관람객은 원래 배치됐던 사실주의와 이상주의를 같이 보아라. 그러니까 와서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그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보고 요렇게 나가시겠죠. 그죠?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오셨다가 그냥 걸어갔다가 방 고후 보고 나가시겠죠. 실제로 보시면 13%는 방 고후만 보고 나갑니다. 이 전시실들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시 레이아웃이 실패를 한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남겨두고는 있습니다. 크롤로 뮬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기 설립자의 철학이니까 남겨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죠. 자, 크롤로 뮬러가 왜 재미있고 제 강의 주제에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관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예술을 관람객이 영혼, 정신적인 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경험하게 만들고요. 신관에서는 조금 더 몸의 상태, 오감의 상태, 감각의 상태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술 자체가 전시되는 예술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예술들은. 그죠? 제가 관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관에서는 이게 조각공원입니다만은 아이들이 조각 위에서 뛰어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조각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냥 쓰러진 통나무 같으시죠? 근데 이게 톰 클라센의 조각입니다. 18 Woodman이라고 해서 18개의 누워있는 나무들인데, 이게 톰 클라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일에 있는 인젤 홈브로이라는 뮤지엄입니다. 이 인젤이라는 말은 이제 섬, 아일랜드고요. 그러니까 홈브로이 섬 미술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항상 설립자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두 명의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진 설립자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주 독특한 또 설립자가 나타납니다. 건축가는 설립자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잘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칼 하인리히 뮬러하고 에르빈 헤어리히 이 두 사람이 설립자면서 그 조각가, 이게 조각가가 건축을 한 케이스고요. 헤르만 뮬러라는 이 사람은 이 헤어리히의 조각 건축을 도와줬던 현지 건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각가가 다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건축을 실현을 시키는 걸 도와줬던 실제 건축가였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아까도 철학이 중요했는데, 우리 미술관은 어떠한 관료 체제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술은 자유로운 영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은 예술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젊은 지역 건축가들을 발굴을 하자는 게 이제 취지였습니다. 근데 습지가 굉장히 아름답다 보니까 생태 자체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걸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주안점이었는데, 에르빈 헤어리히라는 조각가의 작품들입니다. 지금 얼핏 보시면 도대체 이 작품들이 자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추상적인 작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콘텐츠를 읽어보면 헤어리히의 조각 작품들은 그 조각이 놓이는 환경과 관계, 예를 들어서 공기가 이거를 지나갈 때 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는 빛의 음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추상 조각.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조각은 가장 단순화시키고 어떤 앱스트랙트한 그런 폼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주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트루머입니다. 요거는 겨울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낙엽들이 없고요. 그래서 오솔길을 지나가다 보면 오솔길이 이 건물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 길들이 모이던 장소였대요. 오솔길들이. 그러니까 설계 개념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오솔길들이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에 그 동선을 살려서 건물을 짓는다. 조각이죠. 자,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장소에 친화한다는 게 그냥 장소에 맞게 건물을 작게 만들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방식을 보시면 조각가가 사이트를 가봤더니 이미 여기에 낙엽수들이 일렬로 쭉 서 있더라. 근데 그 오솔길은 길이 방향으로 긴데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 내가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낙엽이 떨어진 상태는 어떨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이 위에. 떨어져서 제가 갔을 때도 동영상으로 제가 순간 찍지는 못했지만 낙엽들이 계속 이 밑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쓸려 내려가면 빛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각하고 계속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이 친화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건물을 작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장소가 가졌던 특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이 굉장히 대단히 정교하게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례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세 개를 봤습니다. 오늘 루이지아나, 크롤로 뮬러, 인젤 홈브로 이 세 개를 봤는데 이 세 개는 시대가 이제 50년대, 뭐 38년부터 67년대, 이건 87년, 이게 비교적 최근에 사례인데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데 요 미술관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의 역할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르죠. 역할들도. 그리고 예술에 대한 철학과 예술의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연 친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축의 역할, 하나의 무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사람의 동선을 가이드해주고 그리고 가이드를 많이 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선택을 하고 또 크롤로 뮬러는 완전히 대조된 상황을 보여주고 심지어 섞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교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예술과 건축과 자연이란 무엇인가, 그 관계는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보는 그러한 차원이 되고요. 제가 프랭크 게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프랭크 게리의 이제 구겐하임인데 빌바오 구겐하임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지으려고 했던 구겐하임이고 아부다비에 진행하고 있는 구겐하임이고 LA에 있는 월트 디즈니 센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빌바오에서 성공을 우리가 이제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요거는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더 가디안이라는 영국 신문에 최근에 난 기사인데 그 빌바오 이펙트가 계속 지금 검증이 새로 되고 있는데 빌바오 도시를 살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요 기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빌바오의 지역 예술가 연합에서 구겐하임을 이제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대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구겐하임은. 그러니까 빌바오에 가서 빌바오시의 예산, 세금을 써서 본인들의 미술관을 유지를 하는데 많은 액수가 사실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통되는 예술들은 사실은 글로벌 아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티스트들, 뭐 제프 쿤스 이런 사람들이 재벌들과의 연관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예술은 우리가 지금 항상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거대 상권 때문에, 백화점 때문에 소규모 상권이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 언어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겐하임이 아주 좋은 미술관이긴 한데 이제 프랭크 게리와 함께 저 프로젝트를 이제 팔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뉴욕이나 아부다비에는 이미 팔렸고 그리고 타이완하고 말레이시아에도 저걸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이렇게 조각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평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프랭크 게리 전시를 했는데 구겐하임이 주최한 프랭크 게리의 전시가 너무 자기 도취적인 게 강했고 자기 홍보가 강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 데이안 서직인 영국 디자인 미술관 관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랭크 게리의 손이고요. 꼬르비제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플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로서 건물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재고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 미술관, 작은 미술관들은 거기에 비해서 턱도 없이 작은 예산으로 만들어졌지만 지역 사회를 위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하나의 장소를 지향하는 그리고 그 장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단은 살려야 되겠죠. 그 지역 문화를 섬세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라기보다 건축 문화를 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